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아주 속 시원한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온 아직은 젊은 나이에 속하는 이 채널의 열혈 구독자입니다. 사실은 남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고, 뭐가 자랑이라고 여기까지 와서 가정사를 떠드느냐고 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재미난 이야기는 서로 나눠야 두 배가 되지 않겠어요? 그동안은 저희 집 사정도 자랑할 만한 집안은 아니라 꽁꽁 숨기고 있었는데, 익명의 공간이다 보니 더욱 부담 없이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집 사정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집안은 사실 남들이 보면 참 이상한 집안이다 싶을 정도로 콩가루 집안이랍니다. 이 집안의 유일한 딸 자식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걸 보면 대충 예상이나 가실까요? 저희 엄마는 기능성 네일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이시고요. 저희 아빠는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사실 저희 부모님은 이혼하셨어요. 요즘이야 뭐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흠나는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참 남들과는 달라요.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법대생과 경영학도의 만남으로 아주 오랜 CC를 유지해 오셨다던 부모님은 그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커플이었대요. 두 분이서 서로 성격이 잘 맞았던 건지 취향이 일치했던 건지 지금 모습을 보자면 과거의 커플이었던 시절이 전혀 상상이 안 가지만 10년을 넘게 연애를 한 장수 커플이었다더라고요. 아빠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떡하니 하고 엄마가 네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두 분이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다들 엄마랑 아빠가 결혼할 줄 알았다며 천생연분이라고 축하해 주러들 몰려와서 결혼식장이 엄청 꽉 찼었대요. 그만큼 두 분이 오랜 시간 만나왔고 둘도 없는 천생연분이었다 이 소리였겠지요. 그런데 글쎄 두 분이 저를 낳으시고 10년도 채 살지 않고 이혼을 하셨다고 하니 주위 분들 또한 충격을 금치 못하셨다고 합니다. 부모님 두 분이 이혼을 하시게 된 이유는 엄마가 네이 사업을 하느라 가정을 돌보지 못했고, 아빠 또한 변호사 일을 하느라 바빠서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어렸기 때문에 할머니 손에 맡겨져서 자라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할머니가 연로하시다 보니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기지는 못하셨어요. 학교에서 준비물을 준비해 와야 할 때도, 숙제 채점을 해야 할 때도 할머니께서는 늘 알아서 해라 하고 저를 챙겨주지 않으셨죠. 제가 매번 아플 때마다 부모님이 옆에서 돌봐주시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애가 되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시절에 하필이면 저희 담임 선생님이 처음 교사 일을 시작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얼굴도 점점 어두워지고 말도 사라지니까 걱정이 되신 거죠. 부모님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방치된 아동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와 몇 번 대화 시간을 통한 상담을 가졌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도 세상에 별 관심이 없으니까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저를 슬쩍 아동보호기관에 신고를 넣었는데, 아동보호기관에서 실적도 채울 겸 저희 집에 방문을 하셨어요. 하필이면 그때 할머니는 또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가신다고 나가셨고 저 혼자 TV를 보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집안을 살펴보고 질문을 던진 거죠.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어떤 일을 하시니? 항상 이렇게 학교가 끝나면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니? 밥은 누가 챙겨주니? 8살밖에 되지 않은 애가 혼자 집에서 덜렁 시간을 보내고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꽉 막힌 공무원들은 보통 일이 아니다 싶었던 거겠죠. 그때부터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보호 명령이라는 게 떨어지게 되고 저희 부모님께서 소환까지 당해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필이면 네이 사업을 하는 사장님, 변호사라는 타이틀까지 거대하게 붙어버리는 바람에 사건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죠. 부모님은 며칠이나 보호시설에 방문해서 조사를 받아야만 했고, 아동 방임이다 뭐다 하면서 난리가 나게 된 거죠. 변호사인 아빠 얼굴에 먹칠을 한 것도 모자라 우리 아빠는 그 일로 사무실에서 약간 좌천이 되면서 이혼 전문 변호사 자리에 앉게 되셨어요.
원래는 국내 특허권 관련된 기업 소송건들을 맡고 있었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빠지게 되니까 좌천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랑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야, 네가 가정을 잘 돌봤어야지. 우리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동 방임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거기다가 조사받으러 다닌다고 소문까지 짱 나서 결국에는 내가 생각도 하지 않았던 이혼 소송이나 떠맡게 됐잖아. 말하는 거 봐라. 육아가 여자 전담이니 변호사 그거에서 버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내가 사업해서 버는 돈이 훨씬 많거든요. 그럴 거면 차라리 네가 일 그만두고 집에서 집안일을 하던가. 육아는 남녀가 같이 하는 거거든. 나 혼자 애 낳았니? 남자가 당연히 밖에서 사회생활을 해야지. 너는 여자가 집안일은 하나도 안 돌보고 밖으로만 나돌아다니고 뭐 하는 거야? 아주 할 말 없으면 남자가 여자가. 그래서 네가 무슨 변호사를 한다고. 야, 이혼해. 이혼. 너랑 더 이상 못 살아. 너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 된 거 알지? 아주 돈 한 푼도 더 못 주니까 그런 줄 알아? 딱 반반 갈라. 내가 너보다 돈 더 잘 벌거든. 내 돈 뜯어갈 생각하지 말고. 나도 바라던 바야. 딱 반반 갈라. 그날부터 아주 이를 갈고 두 분이 이혼을 준비하시는데 정확히 반반 가르자더니 제 양육권은 엄마가, 친권은 아빠가 가져가시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주된 양육자였으니 엄마와 함께 살았지만 아빠가 친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한 달에 3번 이상 아빠네 집에 가서 지내야만 했어요. 어린 제가 거의 두 집 살림을 하다시피 움직이면서 다녔죠. 하지만 저도 나이를 먹고 사춘기라는 게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아빠의 관심이 많이 부담스러워졌어요. 아빠가 또 재혼을 하게 되면서 엄마와 지내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아빠가 일이 워낙 바빠지게 되면서 만날 시간이 없었다는 것도 한몫했지요. 우리 아빠가 이혼 전문 변호사로 엄청나게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아빠를 만나면 지나가다가 알아보는 사람도 생기고 해서 만나기 싫어졌고요. 제 인생 모토가 평범하고 보통 인간이라서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 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대면대면하게 지내다가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되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내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즘 이혼이 대수냐 싶겠지만 뼛속까지 옛날 사람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시부모는 저에게 아주 큰 편견을 가지게 되었죠. 제가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는 게 마음에 걸린다고 대놓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양부모가 다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랑도 2배로 받고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애들보다 똑똑하고 올바르게 자라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엄마랑 단 둘이 살았다고 엄마의 사랑만 받으면서 큰 것도 아니었고 아빠도 최소한 아빠의 도리는 다 하셨으니까요. 저는 그저 시부모가 편협한 생각에 빠져서 저를 나쁜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라고 치부했어요. 상견례를 하기로 약속을 잡고 나서 슬쩍 엄마한테 물어봤죠. 엄마, 아무래도 상견례 자리인데 아빠도 부를까? 시부모님 2분 다 편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도 좀 있는 것 같고. 네가 아빠가 어디 있니? 내가 맨날 하는 말 몰라? 우리 남편 죽었어요. 애 아빠는 일찍 죽었어요 하는 거. 그냥 죽었다고 그래. 이혼을 한 이후에 완벽하게 앙숙이 된 2 사람은 단 한 번 얼굴 마주치지 않고 살았거든요. 제가 아빠의 집에 갈 때에도 집 앞에서 따로 만나서 아빠가 저를 데리고 가셨고 엄마랑 아빠랑 연락을 할 만한 일이 생기지도 않았고요. 2분 사이가 워낙 좋지 않았으니까 우리 아빠 죽었다고 엄마가 말을 하고 다녀도 정정하기 귀찮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물론 너무나도 건강하게 잘 살아있는 아빠한테는 조금 미안한 일이긴 했지만요. 아무튼 시댁이랑 상견례를 하는 날 엄마가 아빠를 부르면 자리에 나가지 않겠다고 엄포를 두셔서 저도 부를 생각을 하지 않았죠. 아빠도 재혼을 해서 다른 자식들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아쉬워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래, 그냥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지.
근데 그 놈이 믿을 만한 놈이냐? 가정에 충실할 것 같아? 굳이 결혼을 꼭 해야겠어? 아유, 아빠는 두 번이나 결혼을 해놓고 왜 나한테는 결혼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해? 아빠가 두 번 해봤으니까 잘 알겠네. 아이, 그래. 뭐 내가 너한테 뭐라 말할 처지는 아니긴 한데 아무튼 살다가 이건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아빠가 이혼 전문 변호사 아니냐. 아, 도대체 결혼 전부터 왜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딸 자식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라 해도 모자랄 판에 아빠 너무한 거 아니야? 남자놈들이 다 거기서 거기니까 하는 소리야. 요즘 남자들 치고 정신 제대로 바뀐 놈 얼마 없다. 살다가 영 아니다 싶으면 질질 끌지 말고 하루빨리 도망 나오는 게 좋다 이 소리야. 알겠어? 아빠의 당부를 새겨 들으라고 하길래 대충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는 통화를 마무리 지었어요. 아무튼 시댁이랑 상견례를 하는 날이 왔고 우리 엄마가 사업을 하니까 돈이 많다는 것을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당연히 저희 집안 사정을 시댁에도 이야기했는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시댁에서 아주 이상한 요구를 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감 아이가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서 제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부인께서 잘 키우셨겠지만 그래도 아빠라는 존재가 해줄 수 있는 일도 있는 법 아니겠어요? 저희 아들에게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요. 그런 이야기를 꺼내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저희 딸, 제가 남부럽지 않게 남들보다 돈 더 쏟아부으면서 키웠거든요. 아, 예.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대단하셔요. 혼자서 애 키우면서 대단한 사업가로 성공까지 하시고요. 그렇게 돈 쏟아부으면서 키운 딸이니 집은 며느리가 해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저희가 우리 아들 바르게 키워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사고 한번 치지 않고 예의 바르게 커서 다행이지요. 저희 집에서 돈이라도 있으면 집을 떡하니 해줄 텐데 사실 며느리네 집안이 부자라고 해서 결혼시키겠다 마음먹은 것이나 다름없지요. 제가 또 옛날 사람이라 편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긴 하거든요. 그런 거 없는 사람 찾기가 더 어려울걸요. 그래도 거기는 돈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지요. 돈까지 없었으면 애가 삐딱서니를 탔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건 또 모를 일이잖아요. 시부모는 작정이라도 한 듯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저를 까내리며 친정엄마한테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듣다 보니까 열이 받아서 다 뒤집어 엎어버릴까 고민을 했는데 우리 친정엄마도 사업을 오래 한 사람이라 그런지 그런 비아냥에 휘둘리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친정아빠랑 싸우는 것만 봐도 할 말 못할 말 아주 대못을 가슴에 박아버리는 성격이시거든요. 남편 있어봐야 뭐하나요? 사는데 도움될 일이 얼마나 있다고. 바깥 사도는 집안일을 좀 도우시나 봐요. 우리 전 남편은 콱 죽어서 다행이지. 맨날 집에만 오며 빨래거리 뒤집어 놓기나 하고 애 한 번을 안 봐주던 사람인데 같이 살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어머머머머.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사별한 남편을 그렇게? 죽었는데 뭐 어때요? 귀신이 와서 들어봐야 저한테 무슨 해코지를 한다고. 같이 살면 불편하기나 하지. 남자들은 다 똑같잖아요. 마누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젊은 엄마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사돈어른이 집안일도 잘 도와주셨으니 사부인께서 같이 사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위도 보고 배운 게 있을 테니 집안일 잘 도와주겠지요. 우리 아들이 왜 집안일을 해요? 자고로 집안일은 여자가 손을 대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법이랍니다. 물론 사돈께서는 홀로 며느리 키우시느라 돈을 벌어야 해서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생활력 하나는 강해 보이네요. 일찌감치 자립해서 혼자 밥 다 해먹고 집안일하며 살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 굶어 죽을 일은 없겠네. 사부인께서 말을 참 재미있게 하시네요. 돈만 잘 벌어오면 누가 굶어 죽겠어요. 요즘은 돈 있으면 밥 사 먹으면 되지 청소는 사람 불러서 시키면 되는데 우리 사위가 그 정도 능력은 되겠죠?
시모고 친정엄마고 서로 기싸움을 오지게 하는데 정말 제 귀가 쏙쏙 빨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래도 친정엄마가 제가 긁어내리고 싶은 부분을 전부 속 시원하게 긁어주시니까 전 그냥 생글생글 웃으면서 눈치 없는 애 마냥 가만히 있었죠. 이래서는 서로 기분만 상하겠네요. 제가 앞으로 며느리 잘 가르치면서 살아볼 테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집안일 하는데 어려운 게 뭐가 있겠나요? 제가 평생 해온 일이니까 걱정 마시죠. 하나도 안 어려운 일이라면 사부인께서 직접 도와주시면 딱 좋겠네요. 저는 세상에서 집안일이 제일 어렵던데. 그러자 시아버지가 중재를 한답시고 끼어들어서는 사람 좋은 척 하면서 말을 자르시더라고요. 그럼요. 서로서로 돕고 살면 좋은 거죠. 우리 마누라는 며느리한테 잘 지도 편달하고, 어려운 부분은 마누라가 도와주고요. 바깥 사돈이 말씀 참 잘하시네. 역시 가정적이시네요. 우리 사위도 기대할게. 남편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허실실 웃고 있고 시아버지는 원하던 반응이 아니었는지 떨떠름해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우리 엄마가 일부러 한마디 더 덧붙이시더라고요. 사돈 댁에서 지원을 얼마나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딸 또 고생하는 건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집은 제가 해주도록 할게요. 혼수는 거기서 채우시죠. 그거야말로 정말 원하던 대답이었는지 갑자기 시부모의 안색이 밝아지는데 웃기긴 하더라고요. 결혼식 준비가 거의 다 끝날 무렵에 정말로 친정엄마가 신혼집을 해주시고 시댁에서 혼수를 채워주셨는데 집안이 휑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집을 해왔으니까 가전이고 가구고 전부 싹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친정엄마가 해주신 신혼집이 한두 푼짜리 집도 아니었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날 것까지 미리 생각해서 방이 3개나 있는 신축 아파트를 해주셨거든요. 서울 집값 생각하면 친정엄마도 꽤 무리해서 집을 사준 것이었는데 시댁에서 너무 염치가 없이 행동을 한 거죠. 고작 들여다 놓는 것들이 냉장고, TV, 소파, 침대, 식탁이 끝이더라고요. 물론 신축 아파트라서 빌트인으로 에어컨이라든지 식기세척기라든지 냉장고 작은 거 하나 정도는 들어와 있었지만 그걸로 당연히 부족하지 않겠어요? 친정엄마가 일부러 북박이장까지 짜주시면서 스타일러가 들어올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계산까지 해서 리모델링을 해주셨는데 말이죠. 주방에도 냉장고 자리 2대나 마련을 해놓고 김치 냉장고 자리까지 싹 비워놨는데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어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덜렁 집에 들어온 혼수가 저게 전부라는 게 좀 그렇지 않아? 꽉 채워달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없잖아. 적어도 집값의 10% 이상은 혼수로 해오는 거라고 하던데 저거 다 합쳐도 얼마 안 되겠다. 그렇게 슬쩍 말을 흘렸는데 남편이 그걸 시댁에 또 고스란히 일러 바쳤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얘, 너도 욕심이 조금 있는 편이니? 생각을 해봐라. 공동명의도 아닌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채워가니? 예? 집값이 얼만데요. 혼수는 다 채워주시기로 상견례 때 말 다 끝난 거 아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살림거리가 너무 없어요. 며느리야, 집은 가격이 떨어져 봐야 본전인데 혼수들은 중고로 팔면 판에 반값도 안 나오는 거다. 그걸 다 채워가는 게 어불성설이지.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당연히 이혼이라도 할 것처럼 말을 하는데 결혼식이 2주 남겨놓고 이게 뭔 소린가 싶더라고요. 친정엄마한테 지나가는 말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을 하니 당연히 엄마는 화를 내셨죠. 그 집안이 첫인상부터 별로더니만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네. 좀 살아봐봐. 불편하면 사위가 알아서 준비하겠지. 그래도 그놈이 웃음이 해픈 놈이라 그런지 평생 우리 딸 이겨먹으면서 살진 않겠더라. 지내다가 몇 가지 더 사서 들여놓자. 그 말에 결혼을 강행했고 결혼식까지 잘 마치고 신혼여행도 잘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저를 붙잡고 그러시더라고요. 가구가 너무 없어서 불편하지는 않니?
우리들이 파준 물건들이 있긴 있단다. 그런데 우리도 땅 파서 해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니? 이제 부부의 연도 맺었고 하니 집을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좋겠구나. 우리들도 빚내서 해주는 건데 그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니? 어머님, 결혼으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뭘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하셔요. 저희가 살다가 불편하면 나중에 알아서 채울게요. 어머, 참 그렇게 안 받는데 욕심이 많네 많어. 집 공동명의 해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까지 거절을 하니. 그 집이 그리 욕심나던? 그렇게 대놓고 궁시렁거리는데 솔직히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게 누군데 그런 말을 하나 싶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더 따지고 들어봐야 대바라진 며느리라는 소리밖에 못 들을 것 같아서 입 아프게 굴지 말자 싶어서 무시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결혼을 올리기 몇 개월 전부터 사업을 하나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친정엄마가 기능성 네일 사업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엄마 따라서 스포츠 의류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여자들이 잘 입는 레깅스라든지 운동할 때 입는 그런 기능성 원단으로 제작이 된 의류 말입니다. 각종 브랜드에서 많이들 팔고 있지만 기능에만 충실한 게 아니라 디자인까지 세련되게 뽑아서 외출복으로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의류를 만들고 있었어요. 매장을 오픈하는 건 위험 부담도 크고 고정 비용이 꽤 나가니까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죠. 유명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매니아 고객층이 있어서 장사는 얼레벌레 되고 있는 정도였죠. 그런데 글쎄 결혼을 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제 사업에 차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새로 원단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들을 찾아다녔었는데 그중에 원단을 주기로 계약을 한 회사에서 저에게 대놓고 사기를 친 것입니다. 사업 초보였던 저는 그게 사기꾼들이라는 것을 몰랐고 돈을 송금하고 한참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길래 그냥 늦어지나 보다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이죠. 사실은 친정엄마가 저와 비슷한 기능성 네일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친정엄마가 공장을 하나 연결해 주셨었어요. 그런데 거기 공장이 원단 단가가 워낙 높아서 저는 조금 더 마진을 남겨 먹고 싶은 마음에 더 저렴한 업체들을 발로 뛰면서 찾기 시작했지요. 그러다가 남편이 어딘가에서 알아봐준 업체가 있어서 그 공장과 몇 번의 미팅을 하고 가격이 너무 좋고 의견 수용도 잘해주어서 거래를 트게 되었어요. 한 푼을 더 아껴보자고 나름의 노력을 거친 일이었는데 사기꾼들이 저를 작정하고 속인 것이지요.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도 있기에 그들의 수법을 자세하게 풀진 못하지만 저는 억대의 사기를 맞게 되었어요. 제가 운영하던 쇼핑몰 매출이 그만큼 대단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직원이라고 해봐야 3명이 끝인데 제가 그 빚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전 당연히 소가리를 하다가 비빌 언덕이 친정엄마밖에 없으니까 친정엄마께 도와달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철의 여인이 말입니다. 화가 잔뜩 나신 겁니다. 본인이 직접 거래처를 연결해줬는데 제가 돈 욕심을 부렸잖아요.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엉뚱한 곳이랑 계약을 했다가 사기를 맞고 제 수준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빚까지 졌으니까요. 일은 네가 벌려놓고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내가 너 키우는 것까지는 내 의무라고 생각하고 해줬지만 말이다. 사업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왜 거기서 진 빚을 나한테 갚아달라고 하니? 욕심이 일을 그리치는 거라고 몇 번 말해. 나도 오죽하면 엄마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겠어.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개인회생이라도 해야 할 판인데? 사업에 실패도 해보고 빚도 지고 머리털 다 빠지게 고생해서 갚아봐야 네가 2번 다시는 이런 실수도 안 하는 법이지. 나도 갑자기 그 억대의 돈을 어디서 구하겠니? 그래, 물론 구하라면 구하기야 하겠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말이야. 이번 일은 알아서 헤쳐나가도록 해. 결혼도 했는데 언제까지 엄마 할 거야? 엄마가 도와주지 않겠다고 일가를 한 와중에 빚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제가 가진 재산에 차압이라는 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옷이라는 걸 하나 제작하려면 패턴 공장에도 일을 맡겨야 하고요. 또 최소 수량이라는 걸 맞춰서 물건을 뽑아야 하거든요. 제가 원단이라는 제일 중요한 기본 물품에서 사기를 맞았으니 다른 거래처에도 줄줄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이 한꺼번에 터지니까 전 정말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워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죠. 저는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로 빚만 떠안게 되었는데 우리 신혼집이 또 제 명의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제까지 넘어가게 생기기 일보 직전이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집 하나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전 결국 남편과 엄청난 상의를 거쳤고 남편은 저에게 안심을 시켜주었어요. 여보, 우리 아직 젊잖아.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하면 빚도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야. 집까지 빼앗기면 안 되니까 일단은 내 명의로 돌려놓자. 남편은 본인이 어디선가 알아온 업체가 사기꾼일 거라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며 이 빚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도 있다고 말을 했어요. 저에게 당연히 같이 갚는 게 맞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저는 너무나도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끼게 되었죠. 그와 반면 철의 여인처럼 딱 잘라서 딸의 빚을 갚아주지 않겠다고 일축한 우리 친정엄마에게는 조금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집 명의를 결국 남편의 명의를 돌려놓고 나서는 미친 듯이 일거리를 찾기 위해 돌아다녔어요. 저도 개인 회생 제도라는 것을 알아보면서 어떻게든 당장 차업이 들어오는 것만큼은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른 원단 업체를 알아보면서 어떻게든 물량을 뽑아내기 위해 노력을 했죠. 일단 돈이 없으니까 대금을 나중에 치러도 되는지 일일이 사정을 해가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데 누가 일을 맡겠어요. 저 같아도 안 맞죠. 결국에는 개인 회생밖에 답이 없나 싶어서 친정아빠에게 부탁을 해봐야 하나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저희 친정아빠가 살아계시다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막막함이 앞을 가렸죠. 엄마가 하필이면 친정아빠가 죽었다고 말을 해놔서 갑자기 살아계시거든요 하고 튀어나오게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는 채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갑자기 저희 부부를 부르더니 시어머니가 대뜸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큰 빚을 어느 세월에 다 갚을 수 있겠니? 너네 친정에서도 도와준다는 소리 하나 없다며? 도대체 사부인은 그 돈을 다 어디다 쓰려고 그러시니? 거기다가 우리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빚을 왜 나눠서 갚아야 한다는 거야? 이혼해라. 예? 당연히 어머님 아버님이 보시기에는 큰 빚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저희 부부 아직 젊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다 갚을 수 있을 거예요. 누가 너네 늙었대? 사고는 네가 쳤는데 왜 그 빚은 우리 아들이 고생해서 갚아야 하냐 이 소리 아니야. 우리 아들이 갑자기 그런 큰 빚을 떠안았다고 하면 네가 그 빚을 같이 갚아줬을 것 같아. 사부인이 허락이나 했을 것 같고 당장 이혼하라 했겠지. 가뜩이나 우리 아들 무시받는 거 기분 상했었는데 나는 왜 네 실수를 눈 감아줘야 하니? 부부로 연을 맺었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편이 빚을 졌더라도 저는 같이 갚아나가자고 했을 거예요. 어떻게 바로 이혼하라는 소리를 하세요? 요즘은 위장이혼이라는 것도 안 해요. 우리 친정엄마가 지금은 본인 말 안 들었다고 열이 받아서 저러는 거지 도와줄 사람이라고요. 당장 나가라고 했다면서 뭘 도와준다고 그래. 그건 네 착각이다 야. 세상에 돈 앞에 남편이고 자식이고 어딨어. 남자도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운운하면서 우리 집 기죽이던 사람이다. 돈 좀 있다고 기를 확 죽이더니만 지금은 한 푼도 안 도와준다 그런다며 뭘 도와줘. 저희 친정엄마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 아니고요. 막대 먹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세요. 저것 봐 저거. 끝까지 아주 자존심을 부리는구나. 그럼 지금 당장 왜 안 도와주신다고 하는 건데? 떡하니 딸 자식 잘 살아보라고 돈 해주셔야지. 우리 아들 고생시키려고 일부러 돈 안 주시는 건 아니고
아우,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친정엄마가 돈을 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니까 전 일단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변명을 한다고 한들 돈이 없는 건 매한가지인데 입으로만 말해봐야 제가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아주 피 좋은 개살구야. 그래도 얘 고맙다. 니년 덕분에 우리 아들 다른 건 몰라도 아파트 하나는 건졌지 않았냐? 갑자기 태도를 달리하면서 연연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무슨 아파트를 말하는 건가 싶어서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누가 봐도 시어머니의 말귀를 못 알아들은 사람처럼 구니까 시어머니가 답답한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네 살고 있는 아파트 우리 아들 명의로 돌려줬잖니. 그래도 위자료를 제대로 받아서 이혼하니 다행이지. 네가 뭘 더 할 수 있겠니? 이미 명의가 우리 아들 명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아파트 우리 친정엄마가 사주신 아파트인데 무슨 위자료로 받아 챙기니 많이 말씀을 하세요. 너무 막말하시네요. 서류를 떼봐라. 우리 아들이 집주인이라고 떡하니 찍히더만. 우리 아들 명의로 된 집인데 네가 뭘 어쩌겠다는 거야. 그럼 소송이라도 해서 찾아올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이고 무서워라. 소송? 해봐라. 하나도 겁 안 난다. 네가 네 손으로 넘긴 집인데 무슨 수로 찾아오겠다는 소리야? 너랑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도 요 입이 아프다 입이.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주겠니? 친정에 가서 비비든지 어쩌든지 협의 이혼이라도 안 하면 소송이라도 걸어서 이혼시킬 거다 이 핀털털이야. 저는 그렇게 시댁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제 편이 되어주겠다던 남편은 난청을 부리면서 조심히 가라며 뒤도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저는 울면서 시댁을 나왔고 그 길로 바로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일러 바쳤어요. 아빠는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분노를 금치 못했고 저에게 딱 잘라 말하셨어요. 이혼 소송은 내 전문이지. 당장 만나서 어떻게 소송을 할지부터 이야기 나누자. 너네 엄마도 데려와라.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친정아빠는 친정엄마를 데리고 오라고 했고 이혼하고 거의 20년이 넘게 만나지 않다가 만나는 자리를 하게 되니 저는 너무나도 긴장이 되었어요. 친정엄마도 제가 집 명의를 돌린 이후에 이혼하자는 소리를 들었다는 소리에 분노하셨고 친정아빠를 만나는 자리에 함께 가게 되었죠. 당신 우리 딸한테 집 해주면서 상속세 냈어 안 냈어? 그거부터가 중요한 문제니까 속일 생각하지 말고 말해. 다짜고짜 왜 추궁이야. 당연히 냈지.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탈세를 해서야 되겠어? 잘 됐네. 그럼 그 세금 계산서부터 떼와. 상속재산은 분할재산이 아니니까 명의 줘서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 그러더니 엄마랑 아빠가 머리를 맞대고 알아듣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중간중간 엄마가 반말하지 마, 친한 척하지 마 하면서 싸움을 거는데 어쩜 나이가 60을 넘겨도 그 모양으로 지내시는지 한숨도 나왔죠. 일단 집 명의 문제는 당신이 해결할 거고 내가 또 기가 막힌 사실을 하나 알아왔지 뭐야? 사위가 알아왔다는 그 원단 공장 있잖아. 그 회사가 애초에 너한테 사기를 칠 작정을 하고 세운 페이퍼 컴퍼니라는 거야. 그런 회사를 우연히 사위가 너한테 연결해준다는 게 이상하지 않니? 사기를 치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였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머릿속에서 퍼즐을 짜맞추기 시작했는데 아주 척척 들어맞더라고요. 거기다가 페이퍼 컴퍼니 주인이 누구였는 줄 아니? 너네 시모라는 인간의 남동생이더라. 그러니까 너한테서 아예 작정을 하고 원단비를 뜯어가서는 그 돈으로 망할 것들이 호의호식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내가 내 딸의 빚이라고 하니 갚아줄 거라 생각을 하고 말이야. 저는 팔뚝에 소름이 돋는 경험을 했죠. 근데 내가 빚 안 갚아준다고 나몰라라 했잖니. 거기서 빚이 늘어나고 늘어서 집까지 넘어가게 생겼으니 옳다구나 하고 집 명의까지 뺏어온 거다. 아주 대단한 사기꾼 집안이지 뭐야. 내가 아주 사위놈 바보 같은 얼굴에 깜빡 속았어.
아빠는 분개하면서 당장 이 모든 증거를 찾아서 소송을 걸자고 했어요. 불타는 의지로 밤을 새워 아빠는 소장을 접수했고 시댁에서는 소장을 받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대단하다. 그 집 찾겠다고 지금 소송을 걸어? 아이 그래 이혼 소송 하자고. 우리는 절대 진명이 못 넘겨준다. 그런데 소송을 하게 되면 이혼 조정기간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아빠는 대놓고 시댁에 조정기간에 만나자고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 자리에 친정 부모님의 저까지 셋이서 딱 나가서 시댁 식구들을 만나는데 저희 아빠가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잖아요. 한눈에 알아보고는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끼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니, 딸이 빚을 졌을 때는 안 갚아주더니 이혼 소송은 유명한 변호사한테 맡겼네요. 그럴 돈 있으면 빚이나 갚아주지. 그랬으면 이혼도 안 할 텐데. 그 말에 우리 아빠 또한 콧방귀를 끼면서 대꾸했어요. 내 딸 이혼 소송인데 내가 돈을 왜 받아요? 내 딸 상처 안 받게 아주 제대로 조져놔 줄게요. 내 딸? 둘이 뭐야? 두 분이 설마 나이 60 넘어서 서로 재혼이라도 하시려고? 제가 미쳤다고 이 인간이랑 재혼을 합니까? 이 사람이 죽은 제 남편입니다. 넌 아직도 다른 사람한테 나 죽었다고 말하고 다니냐?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 시댁 식구들은 당연히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서 벙찐 얼굴로 저희 가족을 바라보았어요. 네, 제 친아버지 맞아요. 제가 이혼을 한다고 하니까 아주 두 팔 걷어붙이고 오신 거예요. 저는 제가 미리 준비했던 이혼소장에다가 다른 소송장 하나 더 들이밀었어요. 그게 뭐냐는 식으로 쳐다보면서 받아보시길래 저는 팔짱을 끼고 말을 했죠. 저한테 사기친 거 제가 다 알았거든요. 당연히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건 돌려받아야겠죠. 제가 진 빚의 몇 배로 받아낼 테니까 아주 단단히 준비하세요. 그 말에 헐레벌떡 소장을 열어보는데 거기에 시댁에서 만든 페이퍼 컴퍼니에 일부러 원단비 뜯어간 거, 시모의 남동생 이름까지 싹 다 적혀 있었으니까 사색이 되더라고요. 아니, 이건 좀 오해가 있네. 우리 남동생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 맞는데 그래서 너한테 소개시켜준 것도 맞는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원단에 정말 문제가 생겨서. 아니 우리도 남동생 내랑 연락이 안 된다니까. 이걸 왜 우리한테 물어내라고 하니? 지금 여기가 조정실이라서 녹음이 다 되고 있는 건 아시고 하는 소리죠. 말 잘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시댁 식구들 전부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녹음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본인들이 말실수라도 할까 싶어서 아무 말도 못하죠. 친정아빠는 잔뜩 쫄아붙은 시댁 식구들에게 그동안 소송을 위해 준비했던 자료들을 싹 다 펼쳐서 보여주며 설명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상속재산은 분할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재산이 상속재산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이 세금 계산서도 존재하고요. 명의는 저희가 명의소송 통해서 다시 찾아올 수 있고요. 그쪽 변호사도 만나보셨을 테니 다 들으셨겠죠? 거기에 원단비 가지고 장난질 하셨다는 것까지 전부 밝혀냈으니 손해배상 청구할 거고요.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에 관한 부분도 다 받아낼 겁니다. 그러면서 친정아빠가 준비하신 손해배상 금액이 적혀있는 서류를 한 번 더 내밀어 보여주니 시댁 식구들이 아주 불이 나게 봤더라고요. 거기 써진 숫자를 읽어보는데 영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하고 세더니 뒤로 넘어갈 듯이 놀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그런 온라인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주제에 무슨 손해배상 금액이 이렇게나 많아. 이거야말로 사기 아니야? 우리가 탁 빼간 금액만 돌려받았으면 됐지. 뭐 한다고 몇 배나 돈을 돌려달라고 말을 하는 거야? 우린 멋져. 법대로 하는 거지요, 법대로. 뭐 준다고 하면 뭐 없던 일이 됩니까? 그동안 우리 딸 영업에 빵꾸난 것부터 시작해서 마음고생한 미용에 병원 치료비에 거기다 힘든 와중에 이혼 운운한 괘씸죄까지 전부 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길래 그 사기를 치려고 하면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이, 뭐가 어째고 어째요? 잘 나가는 변호사라고 이렇게 아무 금액이나 쳐놓고 달라고 하면 됩니까? 그거야 뭐 법원에서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주시겠죠. 판사가 바보도 아니고 얼마나 공정한 사람들인데요. 당연히 죄질이 나쁘면 그만큼 벌을 받게 된다는 거 이번 기회에 제대로 깨닫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날 조정 시간 동안 이혼 조정은커녕 친정 부모님은 작정을 한 사람들처럼 시댁 식구들 양반 올리다가 나오셨어요. 법원을 나오는데 제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제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법원을 나오는데 시댁 식구들이 막 달려 나오더라고요. 그러고는 제 팔을 확 잡고서는 저를 돌려 세우는데 너무 아파서 팔이 빠지는 줄 알았죠. 이 금액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한 것 같다. 우리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짓 안 할 테니까 적당히 합의하자. 우리라고 뭐 애초에 너 등쳐먹으려고 그랬겠니? 집 명의도 돌려줄 테니까 적당히 여기서 끝내자 이 말이야. 아니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여기서 멈추라고. 우리 아들 잡혀가기라도 하면 어떡하니? 제가 손해본 금액이랑 빚진 거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에 제 영업 손해까지 전부 더해진 금액이라 정확할 텐데요. 그 비용 전부 물어주셔야지. 어디서 대충 합의로 때울 생각을 하세요. 아이, 그거는 그냥 이혼하면서 주는 위자료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니? 사기 결혼을 당한 건 전데 제가 왜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당연히 위자료도 제가 받아야 하는 게 맞죠. 거기에 제가 위자료 청구하는 걸 까먹었네요. 이참에 수정도 좀 해야겠어요. 제 위자료까지 얹어서 톡톡히 물어낼 준비나 하세요. 저희 친정아빠는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본인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들을 싹 다 불러서 정예 군단으로다가 이혼 소송에 사기 소송까지 진행시켰어요. 제가 바보같이 당했던 거라 절대로 도와줄 수 없다고 했던 친정엄마도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제 빚을 갚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자가 너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으니까 급한 불부터 꺼야 했거든요. 신혼집이요? 그건 당연히 찾아왔죠. 명의소송을 통해서 바로 돌려받았고 그 벌어진 집으로 신혼집에 있었던 혼수들 보내버렸어요. 그래봐야 냉장고, TV, 소파, 침대, 식탁 이 5개가 전부였던 터라 1톤짜리 용달차 부르니까 다 실리더라고요. 그 이후에 제가 집 비밀번호도 바꿔버렸거든요. 그 정신 나간 놈이 자꾸 술을 처먹고 찾아오더라고요. 사랑했다. 내가 바보같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속아서 너한테 몹쓸 짓을 했다. 돌아와 주라. 진상짓을 어찌나 하든지 레파토리도 바뀌지 않는 게 성의 없어 보여서 찾아오는 족족 경찰에 신고 넣어버렸지요. 지금은 당연히 경찰 신고 누적으로 스토커죄까지 붙는다는 통보를 받고는 찾아오지 않고 있고요. 이혼도 잘 마무리되었고 신혼집은 당장 매매가 불가능해서 전세를 놓은 뒤에 저는 친정집에 들어가서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여전히 엄마한테 있어서 죽은 사람으로 통하고 있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저는 친정아빠의 도움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아주 든든한 아군이 생긴 기분이 들었어요. 아빠랑은 꽤 자주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고요. 아주 가끔은 아빠랑 재혼한 새엄마라고 부르기 애매하신 그분이랑도 밥도 먹으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재혼은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아직 젊으니까 사람 일은 미리 속단하면 안 되겠죠. 나중에라도 좋은 인연이 닿길 바라며 지금은 제 일에 집중하며 살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저의 바보 같은 실수를 토대로 2번 다시 이런 실수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타도 달게 받으려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저의 이혼 스토리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교차가 심한 요즘인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